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황현필입니다. 진짜 재미없는 파트인데 책 보면서 하나하나 여러분들 기억을 되살릴 거고 그냥 끄떡끄떡 하시고 대신 암기는 여러분의 몫이라 어쩔 수 없습니다. 요즘에 한능검이 좀 어려워지다 보니까 이쪽 파트도 특히 이쪽 파트에서는 누가 뭐래도 천주교 박해가 가장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되고 기본적으로 동학이라는 게 어떤 종교인지 알면 문제가 풀리기도 합니다만 198페이지 여러분들 보시면 이 많은 이제 사회 기구들 야 이거 쉽지 않죠. 근데 한번 가볼게요. 분명히 호패법은 공부했습니다. 어느 왕의 업적이죠? 이게 중요합니다. 태종이 처음으로 호패를 착용했고 호적을 작성했고 양전 사업했고 태종의 재정 확보책 기억나시죠? 그 다음 오가 작통법은 뭔지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것도 선지로 시험에 출제가 되니까. 이게 성종 때인데 한명회의 건의를 받아가지고 5집을 하나의 단위로 묶어가지고 5집 중에 대장이 있는 집을 통수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통수가 있는 집 한 집을 대장집이라고 해가지고 이 한 집이 나머지 4집을 관리하는 겁니다. 서로 도망가지 못하게 이걸 오가 작통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농민 통제책 그러면 호패법이나 오가 작통법이 있었다. 호패를 착용하고 다니면 어디 가서 신분증이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농민 통제책이 되는 거고요. 황국제도 가겠습니다. 여러분 고려시대 왕건 태조가 빈민구제하기에 흑창 설치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 태조 왕건이 흑창을 설치했고 고려 성종 때 빈민구제하는 흑창이 의창으로 명칭이 바뀝니다. 그게 그대로 조선에 와요. 됐잖아요. 그럼 의창. 그 다음 상평창 원래 고려시대 물가조절기구인데 이게 조선에서 다시 만들어집니다만 이게 세조 때 다시 만들어진다. 그렇게까지 가면 너무 어려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사창제. 이 사창제는 흥선대원군이 향촌 자치적으로 빈민구제하는 기구를 만들자라고 할 때 시험에 많이 출제되긴 합니다만 실은 처음 만든 건 세종 때 만들어집니다. 근데 내가 생각할 때 한능검에서 세종의 사창제가 정답으로 나오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나중에 흥선대원군이 지방에서 왜 세종의 사창이 시험에 들러오냐면 세종도 향촌 자치적으로 사창에서 빈민구제를 하려고 했는데 의창에서 쌀을 빌려다 하는 빈민구제였어요. 근데 흥선대원군은 의창짜리 꺼져. 그냥 사창에서 너희들 스스로 쌀을 만들어서 빈민구제해봐. 그러니까 완전히 향촌 자치 사창은 대원군 때였거든요. 그래서 흥선대원군의 사창제는 조금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의료시설 보시면 전이감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내의원 이것도 그냥 읽어보시되 고려시대도 분명히 개경에 동서대비원이 있었고 약을 나눠주는 해민국이 있었죠. 이게 그대로 조선에 한양에도 동서대비원과 해민국이 있다. 어렵지 않죠. 대신 조선에만 따로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재생원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은 고려보다 조금 더 발전된 사회였나 봐요. 지방민에게 의료행위하기 위해서 재생원이 만들어집니다. 이것 좀 기억하시고 그 다음 하나만 더. 이거 암기하셔야 되는데 동서활인서는 조선에서 거지들, 유랑민들을 구제하고 의료행위하기 위한 게 동서활인서다. 그러니까 고려는 중앙에만 병원이 있었다. 동서대비원, 해민국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조선은 지방에도 재생원이 있었고 그 다음 유랑민 거지들을 구제하고 의료행위하기 위해 동서활인서가 있었다. 물론 고려는 구제도감, 구급도감은 고려에만 있는 재난 컨트롤 타워였다. 이렇게 기억하시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건 진짜 암기잖아요. 재생원하고 동서활인서는 조선에만. 그 다음 구급도감, 구제도감은 고려에만. 동서대비원, 해민국은 고려조선 다. 이런 걸 다 공부시켜야 되는 저도 가슴이 아픕니다만 198페이지의 조선의 법률은 줄여드릴게요. 문장으로 이렇게 나올 겁니다. 고려는 당류를 참작했다. 조선은 대명류를 참작했다. 최고 중제가 뭐냐 그러면 고려랑 비교해서 너무 헷갈릴 수 있겠습니다만 그냥 반역제, 강상제 이 정도고 나머지는 그냥 고려나 조선이나 태장도유사 5가지 형벌이 있었다는 거 잡으시고 나머지는 그냥 포기하십시오. 근데 공부가 된 거야. 의금부 공부했죠. 왕명에 의해서만 죄인을 신문합니다. 그래서 의금부와 승정원은 왕권 강화기구라고 공부했고요. 장례원 공부했죠. 여러 석사 소가문 중에 한능검에서는 장례원만 일단 잡으시라. 노비소송을 담당하는 곳이다. 해드린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건너뛰어야지 도리가 없습니다. 그 다음 199페이지 불교 가시면 지금까지 정치사에서 왕들의 업적으로 상당 부분 공부가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조선란 나라는 숭유 억불 정책을 펴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억불인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숭불 정책을 폈던 왕들의 업적이 시험에 더 잘 나오긴 합니다만 일단 태조 때 도첩제를 실시했다. 이거 억불입니다. 승려가 되려면 포를 내거나 승려 수를 제한하기 위해 도첩제를 실시했죠. 근데 성종 때는 도첩제를 폐지하죠. 이것도 억불입니다. 포를 내고라도 승려가 되는 길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게 바로 도첩제 폐지입니다. 그래서 태조의 도첩제 실시와 성종의 도첩제 폐지는 은근히 조금 시험 출제되기도 하고 그 다음 태종업적 공부했죠. 재정을 확보하기에 혈안이 돼 있었던 태종이 사원의 재산을 몰수했다. 이것도 정치사에서 공부했습니다. 그 다음 세종은 억불책을 펴기도 하고 숭불책을 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절이 너무 많아져서는 안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조계종계 18개 절과 천태종계 18개 절만 남겨놓습니다. 이게 36번산 정리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세종은 개인적으로 약간 불교적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셔요. 그래서 경복궁에 내불당이라는 불당을 만들기도 합니다. 당시 사대부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만듭니다. 그리고 월인청강지곡 악장이죠. 용비어청가는 자신 조상의 덕을 기린 거고 월인청강지곡은 석가의 덕을 기린 거죠. 그러니까 월인청강지곡을 쓰기도 했고 아들 수양대군에게 석보상절 석가의 일대기를 또 한글로 쓰게 했던 게 세종이다. 이 정도 잡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세종 때 36번 억불이니까 밑에 숭불 세종 가면 지금 방금 내가 말씀드린 내용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중종 때 승과 폐지한다. 이건 중종으로 시험 출제되는 게 아니라 중종 때 어떤 인물이 승과를 폐지시키죠? 중종 하면 이제 떠올려지는 인물이 있어야 되는데 누굽니까? 조광조. 조광조는 사림이라고 있죠. 사림들이 승과 인정하겠습니까? 조광조는 사림이기 때문에 승과도 폐지시켰고 조광조는 사림이니까 소격수도 폐지시켰고 조광조는 사림이니까 향촌자치하고 싶어서 향약을 중시했고 조광조는 사림이니까 주자가래와 소학을 중시했고 조광조는 사림이다 보니까 훈구파들의 가짜 공을 없애자는 위훈삭제를 주장했고 조광조가 사림이다 보니까 기묘 사화로 죽는다. 이게 또 괜히 복습하면 마음이 더 아프죠. 마음만 그래요. 우리 조교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네. 자, 근데 숭불책이 오히려 시험에 나옵니다. 세종. 불경을 언해하자고 강경도감 만드는데요. 그래요. 그냥 강경도감. 혹시 의천이 속장경 만들 때 교장도감 기억나십니까? 그 다음 혹시 팔만대장경은 강화도에서 대장도감에서 만들어지는데 거기까지는 공부가 안 되어졌을 거라고 보니까 그냥 내려가겠고 원각사를 만들기도 합니다. 원각사 10층석 탑. 탑 중에는 여러분 고려 후기를 대표하는 탑이 경천사 10층석 탑이었죠. 그 경천사 10층석 탑의 영향을 받은 원각사 10층석 탑. 고려 후기 경천사 10층석 탑. 조선에서 유일하게 시험에 나오는 탑. 원각사 10층석 탑 다 세조가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명종 때 문정왕후가 불교를 지원해서 승과 잠깐 부활했다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 신앙, 도교, 소격서. 도교 행사를 주관하는 곳이 소격서입니다. 조선 정기 초기까지만 하더라도 강화도 만이산 참성단에서 당군에 대한 초제를 소격서가 주관했죠. 근데 이 소격서를 조광조가 작살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나머지 풍수지 사상이나 민간신앙은 그냥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진짜 이쪽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건 누가 뭐라 해도 천주교입니다. 여러분 천주교 다 아시죠? 당시는 서학이라고 불리었습니다. 이 천주교 서학은 17세기에 청에 자주 왕래했던 북인 사신들에 의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학 성리학을 공부해 보면 이 북인들이 약간 기철학자, 사림이긴 합니다만 기철학자여가지고 그래서 중리배교까지 주장했던 그 북인들이 청을 자주 왕래하면서 서학을 가지고 들어오고 이게 이제 책을 통해서 전래된 건 이수광이라는 사람의 지복유설라는 백과사전이 있습니다. 이 백과사전에 마테오 리치의 천주시리가 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찌되었든지 간에 서학은 17세기경에 임진왜란 끝나고 처음 우리나라에 소개는 되었습니다만 이게 신앙생활화 되어진 건 18세기 무렵. 특히 18세기 후반의 정조 때. 누가 신앙생활을 많이 하냐? 근기 남인. 근기, 가까울 근, 경기도 할 때 기. 경기도에 사는 남인들. 원래 남인은 경상도에 많이 살았습니다만 좀 깨어있는 남인들 경기도에 많이 살았거든요. 대표적으로 그냥 정약용 집안. 그들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18세기 뭐 추조 적발 사건, 반해 사건은 너무 어려우니까 아예 그냥 쳐다도 보지 마시고 천주교 박해를 보시는데 이 박해가 5개를 다 공부하면 참 좋겠습니다만 일단 박해 자체가 시험에 잘 나옵니다. 한능검에 이상하게. 박해 중에 가장 중요한 박해는 신유 박해입니다. 그래서 박해 자체가 중요하지만 신유 박해는 특별하게 좀 표시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박해가 5번 있죠. 한번 따라 해보실래요? 신, 기, 병. 여러분 기해박해하고 병호박해는 그게 정답으로 출제되면 뭐 틀려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수험 한국사 공부하는 학생도 아니고. 신해박해와 신유박해 그리고 나중에 병인박해는 근현대사 공부하다가 병인양의 배경이 되는 게 병인박해니까 자연스럽게 알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는 제가 공부량을 줄여드리겠습니다. 신해박해하고 신유박해만 잡으십시오. 신해박해. 신해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정조가 금난정권을 철폐하면서 사상들의 자유로운 상행위를 가능하게 했던 신해 통공. 그 신해년이 1791년입니다. 그때 신해 박해가 있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되는 이름이 있습니다. 진짜 시험에 잘 나오는 이름이에요. 윤지충 잡으십시오. 윤지충이라는 사람이 어머니 제사를 천주교식으로 모셨는데 그것 때문에 죽음을 당합니다. 이걸 좀 어렵게 이야기하면 진산사건이다. 어렵죠. 근데 이게 신해 박해예요. 첫 박해입니다. 정조 때 신해 박해. 그렇다고 해서 정조가 천주교도들을 탄압한 인물 아닙니다. 앞에 추조 적발 사건이나 반해 사건, 성경 강독했다가 정약용 등등이 걸리고 미사 보았다가 걸리고 다 정조가 용서해 주는 사건 시험엔 안 나올 겁니다. 한능검에 너무 어렵습니다. 신해 박해, 진사 사건 윤지충 기억하시고요. 신유 박해가 시험에 잘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정조가 여러분들 공부 편하게 해드리려고 1800년에 돌아가시죠. 그럼 정조 죽자마자 19세기고 순조가 왕이 되는데 순조 왕 즉위 다음해인 1801년에 노론 벽파가 시파를 탄압합니다. 여러분 노론 벽파를 정조가 탄압했죠. 노론 벽파는 사도세자 잘 죽였다. 시파는 사도세자 불쌍하다. 그러니까 영조 때 사도세자가 죽었던 사건, 사도세자가 뒤주에 들어가서 죽잖아요. 그 이모 화변이라고 합니다. 그 사건을 계기로 노론이 벽파와 시파로 쪼개졌는데 정조는 노론 시파를 중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해되십니까? 되세요? 여러분 노론 벽파가 이제 정조가 죽었기 때문에 시파를 탄압하겠죠. 근데 이건 진짜 쉬운 게 그냥 정약용 집안 탄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약용의 형 중에 정약종은 죽습니다. 그 다음 혹시 이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아마 성당 다니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처음으로 세례를 받은 분이 이승훈이죠. 그 이승훈 그리고 이가환 이런 인물들이 정약용 집안에 정약용 집안이 좀 이게 유교적으로 이야기하면 콩가루 집안인데 당시로는 완전히 깨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겹사돈 막 이런 게 되고요. 복잡합니다. 저도 다시 한번 찾아봐야 되겠지만 이승훈이 정약용의 처남이면 이가환은 매부고 막 이렇게 복잡해요. 약간 천안 매부관입니다. 이승훈, 이가환이. 그게 다 정약용 집안 사람이에요. 그리고 정약용의 또 다른 형 정약전과 정약용은 유배를 갑니다. 정약전은 흑산도로 가서 그 유명한 자산오보라는 책을 쓴 인물이고 정약용은 다 아시죠? 강진에서 다산초당에서 유배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올 정약용 집안이 박살난 사건이 바로 신유박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말이 노른 벽파가 시파 탄압했지 그냥 정약용 집안을 밟아버린 사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약용의 조카가 황사형이야. 야 자기 집안 어른들 천주교 신앙생활했다고 다 작살났는데 너무 억울했던 황사형이 하얀 비단에다가 글을 써가지고 청나라에 보내가지고 청나라 주교에게 프랑스 군대라도 끌고 와가지고 우리에게 신앙의 자유를 좀 주게 해달라 그랬다가 황사형도 걸려서 목이 잘린 사건이에요. 이게 황사형 백서 사건. 방금 말씀드린 게 다 신유박해입니다. 그렇게만 잡으시면 어지간하면 문제를 푸실 수 있을 것이다. 헌종 때 있었던 기해박해하고 병호박해까지 공부하려면 여러분 암기가 안 될 거다. 신해박해와 신유박해만 진짜 먼저 좀 잡으십시오. 병인박해는 나중에 공부하겠습니다. 병인양의 배경이 됩니다. 그 다음 동학. 보통 이제 우리가 동학 농민운동으로 더 많이 기출되기도 합니다만 종교로서 동학 이해하십시오. 1860년에 경주의 몰락양반 체제, 그러니까 동학이 창시된 건 경상도에서 창시됩니다. 훗날 동학 농민운동은 전라도로 오는 거죠.
전라도 지역에서 동학농민운동이 전개되었으니까 이 최재우가 동굴에 들어가서 돌을 닦고 있는데 하늘님의 음성이 들려.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네가 구해내거라. 하기사 뭐 젠장 거의 대부분의 종교는 이딴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이거 정확하게 이슬람교랑 똑같이 만들어지죠. 마호메트가 동굴에서 돌을 닦고 있는데 알라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과 똑같잖아요. 그래서 최재우가 누구나 마음속에는 천주님이 있대요. 노비 마음속에도 천주를 모시고 있대. 이게 시천주 사상입니다. 그러면 그 노비가 곧 하늘이네. 그게 인내천이죠. 그래서 이래 실제로 동학의 교리를 보면 유교, 불교, 도교, 유불선이라고 합니다. 유불선 교리를 취하기도 했고 서학에 반대한다고 해서 동학이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했습니다만 서학의 평등 교리를 받아들인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바로 동학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건 근현대사 가서 공부해도 되는데 최재우가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고 세상을 현혹한다. 혹세, 세상을 현혹한다. 무민,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어간다. 혹세 무민한다는 죄를 뒤집어 쓰고 흥선대원군에게 죽음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동학은 불법 종교가 됩니다만 이제 이대교주 최시영이 동경대전이나 용담유사 같은 동학의 책을 펴내면서 동학의 교세가 점점점 확산되어져 간다. 막 이런 이야기는 근현대사 가서 공부해도 되겠습니다. 대충 동학이 어떤 종교인지는 이제 충분히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믿고 이제 문제 풀면 되겠습니까? 문제 풀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 풀어볼까요? 다음 사건이 일어난 시기, 여러분 그래서 제가 1791년에 시내박해 윤지충이 죽었던 사건을 진산 사건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은 거고 윤지충 이름을 딱 잡으시면 좋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시내박해는 정조 때 있었던 사건이고 가장 시험에 많이 출제되는 신유박해는 정조 죽자마자. 그런데 19세기부터는 연도를 암기하면 괜찮아요. 그래서 신유박해는 1801년하고 연도를 실은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 1801년에 순조가 공로비를 해방하기도 해요. 19세기부터는 연도를 암기하십시오. 1811년에 홍경래 은한, 1862년에 임술농민 봉기. 나중에 근현대사 공부할 때는 진짜 연도 제가 암기하시라고 하는 거 암기 안 되면 난리가 납니다. 정근대사와 근현대사 공부 방법은 확실히 달라야만 합니다. 그러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죠. 홍경래는 여기 있네. 정조 주기. 정조 때 시내박해 있었고 정조 죽고 신유박해까지 다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정도 연도는요. 이제 공부하시면 다 그냥 알아야 되는 연도예요. 정근대사 중에 뭐 병자호란 다 알면 좋은데 그쵸? 이런 연도까지는 암기하기 어렵죠. 그래서 문제는 아주 쉬운 문제.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시내박해가 언제 일어났니 시기를 물어보는 이렇게 쉬운 문제도 분명히 기출이 됩니다. 고생하셨고 다음 시간에 진도 쭉쭉 나가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